레스터시티가 강등을 당한 후 메디슨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으며 레스터에서 그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과의 협상을 통해 662억 원의 이적료와 5년 계약을 체결하며 토트넘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이적료를 기록하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로서의 첫 시즌 초반부터 메디슨은 탁월한 성과를 보여 토트넘의 공격 핵심으로 등용되었으며 특히 손흥민과의 조합이 환상적으로 작용하여 팬들은 그를 메디손이라고 칭송하며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리그 내에서 오른발 킥의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며 노리치 시티부터 토트넘 호스퍼까지 팀의 주요 세트피스 키퍼로 활약하였고 정확한 프리킥과 중거리 슈팅을 통해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메디슨의 골은 주로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멀리서의 슈팅으로 그러나 홈런은 드물며 골문에 가까운 위치에서의 정확한 슛을 통해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레스터시티에서도 주요 득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그에게는 골을 넣는 쾌감이 필요했습니다. 레스터시티에서는 제이미 바디와 함께 득점을 담당하여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기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려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많은 공격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풀럼전에서는 손흥민과의 경로가 겹치면서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불편한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수적 열세에도 끈기와 의지를 보여 공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메디슨은 개인 스탯 중심의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으며 자신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써 팀 플레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구설수가 된 상황입니다. 메디슨의 개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그는 팀의 협동적인 플레이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슨의 스탯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킥 능력으로부터 파생된 고품질의 단품 패스와 득점 기회를 조성하는 키패스 능력을 갖춘 메디슨은 뛰어난 볼 분배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킥만으로 빠른 패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프런트 패스를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뚫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이외에도 온더블 상황에서 개인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많은 프리미어 리그 미드필더들은 활약적이고 강력한 킥을 가지고 있지만 발밑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메디슨은 이러한 강점에 더해 중요한 공을 부드럽게 다루며 공격을 원활하게 전개합니다. 그의 능력은 스페인이나 남미 출신의 스타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드리블이나 공을 가로지르며 상대 수비를 피하는 기술과는 다르지만 그는 볼 간수와 수비 압박 능력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처럼 민첩하면서 역동적인 돌파와 볼키핑 능력을 보여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발도 민첩하며 빠른 턴을 통해 상대를 뚫고 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며 다른 잉글랜드 미드필더들과 같이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며 전방 압박이나 수비에 참여하며 중장거리까지 넓은 영역을 커버하며 활발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메디슨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메디슨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거나 개인적인 욕심과 훈련장에서의 미비한 모습을 보인다면 팬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가 구단 내에서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일지도 추측하였습니다. 그의 단점 중 하나는 주로 사용하는 오른발의 강력한 슈팅 능력에 비해 왼발 미숙함으로 왼발을 사용할 때 속도가 더디며 미드필더 중심의 경기 플레이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스터시티에서는 중앙 2선에 위치하며 측면으로도 활동하면서 윙과의 협업, 중거리 슈팅, 크로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손흥민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골 결정력을 가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가마차기를 예술로 표현하며 골키퍼가 예측할 수 없는 고속 슈팅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능력에 메디슨 또한 도전적인 자세로 나서 직접적인 득점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으로의 이적 이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미드필더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4-3-3의 왼쪽 미드필더 또는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그는 공격 빌드업에 기여하기 위해 중간 지역까지 내려와 상대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치는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락박을 시도하고 나서 2차 패스를 통해 플레이를 연결시키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예전에 비해 경기에 더 많이 개입하며 득점 능력에 비해 경기 참여도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유 중 하나로서
손흥민의 상대 마크와 전방에서 볼락박을 처리하고 비수마의 수비 지원 및 퍼페사르의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지며 메디슨이 플레이메이킹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대표팀에 불규칙적으로 소집되는 선수에서 주요 대표팀 후보로 거론되며 토트넘 이적은 메디슨에게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평하면 메디슨은 레스터시티 시절까지 중원지역에서 경기를 조절하며 직접 득점과 도움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였으나 현대 축구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토트넘 이적 이후의 최근 시즌에서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큰 부족함 없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토트넘이 간절히 원하던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EPL 최상위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 떠날 예정인 메디슨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과 레드카드로 이탈하여 현재 최고 조건을 갖춘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제이미 돈리는 8세부터 스퍼스와 함께 성장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현재는 토트넘 유스 21세 팀을 주도하고 있어 콜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함께 훈련한 토트넘 유스 선수들도 엄청난 발전을 거두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이 손흥민의 훈련과 코칭을 받은 후에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24 시즌에서는 8경기 연속 승리를 차려 손흥민의 역할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는 8경기 동안 7골과 7어시를 기록하며 유스 레벨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그와 가족들이 모두 토트넘 호스퍼의 팬이며 곧 1군에 합류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 그는 1군 리버풀전 명단에 처음 포함되었지만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토트넘은 그를 필요로 하며 메디슨과 함께 팀을 성장시키는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생인 그는 손흥민을 자신의 롤모델로 지목하고 손흥민과의 훈련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참된 애정을 드러내며 현재는 어린 나이에도 1군 경기 무대에 서서 손흥민과의 훈련을 통해 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흔치 않은 코리안 더비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펼쳐집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들이 11월 11일 오후 9시 30분에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각각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공격수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두 팀뿐만 아니라 두 선수에게도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다. 이 소식에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는 지난 9일 울버햄튼 구단의 팟캐스트 울브스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 팬들이 큰 흥분을 할 것이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은 흔하지 않다. 양 팀이 모두 이번 시즌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현재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맞대결은 두 한국인 공격수 간의 대결뿐만 아니라 양 팀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로써 경기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